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토요일입니다. 1부에 이어서 이래 이제 공부를 하면 그죠? 우리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오케이. 모르겠어요. 주식을 하다 보면요. 그죠? 우리가 공부를 한 걸 되게 오래 했어요. 오래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주로,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래 답변을 막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그죠? 때로는, 저는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상식인데, 누군가한테는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그죠? 질문하는 거. 모르면, 그죠? 질문하면 돼요. 한 번만 쪽팔리면 평생 당당해진다.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죠? 이제 좋은 이야기인데, 그죠? 우리 같은 팀원인데, 맨날 반말을 하다가 이 방송이라고 존댓말 쓰려니까 어색해가 좀 자꾸 대화가 끊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케이. 금융권에 종사하는 후배인데, 그래도, 금융권에 종사하는 후배인데도 약간 생소하다.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좋은 어떤 의견. 그러니까 약간 커피를 한 잔 먹다가 뭔 이야기가 나왔느냐. 그러면 이 친구는 금융권에 종사를 하는 어떤 그런 직업에 있는데도 커피를 한 잔 먹다가 갑자기 그랬어요. 지금 미국이 파월이 계속 하는 게, 연준이 이야기하는 게 계속 물가 2% 계속 그걸 주장한다 그거죠. 그러면 2% 아니면 안 되냐? 꼭 반드시 2%여야 되냐? 2%도 2.1이 있고 2.9가 있고, 그럼 2.9나 2.998이나 3.0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 목표를 조금 상향하면 안 되냐? 그냥 2.89나 아니면 한 3.2까지는 봐줄래? 장기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어. 그럴 수는 없느냐? 왜 자꾸 2%를 고집하느냐? 약간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요, 그렇죠. 이 의미도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을요, 오래 한 사람들은 한 20년 이상 한 분들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이 파월 같은 연준 의장 이런 사람을 어떤 경제 대통령이라고 흔히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현실 정치랑 다른 분야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연준 의장 이런 사람하고는 적당히 좀 존중해줘요. 거리를 둬요. 안 건든다는 거죠. 정치와 경제는 별개다. 그래서 정권이 바뀐다고 어떤 연준 의장이 바뀌고 이런 개념은 없었어요. 과거에는. 예전에 보면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분을 연상할 때는, 과거에도 지금처럼 심하지는 않았지만, FMC 회의가 열리고 금리가 발표하면 전 세계 주가가 막 폭등하고 폭락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뭐냐면 앨런 그린스펀 이분은 항상 이만한 서류 가방을 항상 손에 들고 다녔어요. 저 가방 안에 세상에 금융을 뒤흔들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다.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가방 안에 뭐가 있을까?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술을 먹을 때, 저 가방을 몰래 훔쳐서 뒤져보고 몰빵 치면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렌 그린스펀이 제가 알기로는 한 4연임인가? 한 거진 16년, 20년 요 정도 의장직을 수행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항상 말을 아꼈어요. 점잖했어요. 조용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요. 어떤 그 대중과 소통을 안 한다. 물론 그 막중한 이권이 걸려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세상과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어떤 그런 어떤 안 그러면 약간 불균형 이런 문제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요. 그 전부터 약간 그런 거는 있었어요. 1997년 하여튼 1997년이나 한 그 정도 그때 그 FED 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FED 법. 물론 이 FED의 어떤 법에는 기준은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의미처럼요. FED에서 어떤 추진하는 통화 목표라는 것은 물가 안정을 기조로 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너무 두리뭉실하죠. 그런데 그 엘렌 그린스펀이 물러나고 그 이후에 누구죠? 버냉키 이분이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걸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학자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 그때 착하게 그렇죠. 갑자기 이제 이래 대화가 오간 거라서 생각해. 이 버냉키 이분이 그 당시에 뭘 했냐면 미국의 어떤 장기 목표, 이 장기 목표, 미국이니 그죠? 이제 이 경제에 대한 장기 목표와 그에 어떤 따르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투명성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간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에서 민주공화국이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부적인 세칙을 좀 더 타이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나온 말이, 미국이 이제 FED가 하는 역할 중에 우리의 어떤 역할,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물가 2% 달성을 위해서, FED가 어떤 그 안정, 뭐 이런 어떤 정책 추진 이런 걸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버냉키가 이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을 하는데 금리 인상을 한다, 인하를 한다, 이 기준은 결국은 물가를 안정. 근데 물가 안정이란 말은 너무 좀 추상적이니까 우리의 어떤 목표는 물가 한 2% 정도 달성을 목표로 해서 꾸준히 금리 인상과 인하를 방향을 잡아 나간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모든 연준 인사들이 그냥 우리의 어떤 타겟은 물가 2%야. 이게 계속 이어진 거예요.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도 그죠? 파월도 미 연준 인사도 계속 물가 2%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쭉 이어졌다. 맞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그냥 파월이 막연히 2% 하니까 그냥 2%니까 2%다 아무 생각이 없죠. 근데 이거랑 왜 2%지? 2%도 2.1이 있고 2.9가 있는데 3.0하고는 근소한 차이인데 2.1에서 2.9는 0.8의 갭이 있는데 2.9에서 3.0은 0.1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뭔 차이야? 그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죠? 뭐 누군가 질문을 안 하면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식쟁이라면 이런 것도 그죠? 궁금해 한다는 거, 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좋은 의견 감사. 네, 오늘은 인정. 또 하나 그죠? 다음 질문이 그죠? 중국. 미국이 또 선거철 되니까 관세 막 팍팍 때리죠. 이건 어쩔 수 없다 했죠.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누가 대통령 되냐, 강력한 미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빌런이 있어야 돼요. 영웅, 슈퍼히어로가 부각을 받으려면 강력한 빌런이 있어야 되는데, 마땅한 대상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중국만 때려잡는 거죠. 물론요, 그 이면에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공감대는 형성돼요. 잠재적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 또 미국의 기축 통화를 도전한 존재는 절대 용납을 안 된다. 용납을 못 한다. 이 기조는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거는 쉽게 타협 볼 대상은 아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중국도 그죠? 30년 동안 갈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된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중국한테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은 의외로 파급력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무시는 못해요. 그리고 대선 때까지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점점점 압박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는 뭐다? 태양광 패널, 그죠?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또 관세를 추가하겠다. 뭐 해운, 철강 이어서 이번엔 또 태양광 패널. 태양광 패널이라 하는 거는 그진 중국이 다 장하겠죠. 한때는 우리나라도 태양광 패널 업체가 넘쳐났어요. 근데 중국의 저가 공세에 못 이겨서 다 망했어요. 그 사업을 다 접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의 저가 공세에는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중국이 그만큼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게 태양광 패널이니까 중국에 압박을 가하면 그만큼 타격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골라낸 거예요. 중국이 하지도 않는 거 관세 때려봐야 중국이 뭐야? 이래 되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을 미국이 건드렸을 때 발끈할 수가 있겠죠. 중국에서 하지도 않는 거, 그죠? 중국에서 하지도 않는 거 건드리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태양광 패널은 전 세계에 중국이 다 장악을 했다. 그러니까 영향이 있다. 그래서 관세를 때렸다. 그럼 우리나라도,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업체가 있기는 있죠. 몇 군데.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태양광을 접었어요. 망했다는 거죠. 뭐 사업 구성 요소에 보면 옛날에는 있어도 지금은 거진 매출액이 없는 그런 회사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태양광 패널 이쪽 관련해서 약간 뭐 어떤 주식이 움직였다. 요거는 그냥 그죠? 그냥 막 그거 뭐 어떤 테마일 뿐이다. 일시적.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왜? 매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과거에 뭐 네이버 치면 태양광 업체 치면 쭈르륵 몇 종목 나오죠. 어떤 그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흑연에 대해서도 관세. 근데 흑연도 그 전부터 관세가 한번 몇 번 거론이 됐죠. 흑연이라면 이제 천연 흑연이죠. 이거는 그 전기차 배터리, 응급제 이런 데 만드는 데도 쓰이니까 중요한 소재죠. 그런데 그 비중이 너무 크죠. 천연 흑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그 어떤 비중이 그죠? 중국이 다 차지하고 있죠.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업체 이런 것도 중국산이 거진 97%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을 사용한 그죠? 배터리나 이런 것들은 인정 안 한다 하니까 와 그럼 어떡해? 당장 대체할 수단도 없는데 그리고 확 따지고 이건 아니야 하니까 미국에서 그죠? IRA 유예 기간을 뒀죠. 그러니까 2026년까지는 봐줄게. 그 이유는 알아서 해결해라. 그래 된 거죠. 그래서 그 2026년까지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흑연 테마가 한번 팍 올랐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태양광 패널 플러스 합성 인조 흑연이죠. 합성 인조 흑연. 천연이 아니고 이제는 합성 인조 흑연도 똑같이 관세 중국산 안 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기존의 천연 흑연하고는 약간 틀리죠. 그 합성 인조 흑연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먹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또 제재 대상이니까.
그러면 그죠? 얘는 그냥 인조흑연, 뭐 인조흑연이든 천연흑연이든 그냥 흑연하면 주식시장에서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뭐다? 그죠? 태경 BK 반응 좋다 그랬잖아요. 뭐 태경 BK 같은 경우는 회사가 나쁘지도 않아요. 태경, 그죠? 태경산업, 뭐 태경 BK, 뭐 태경 케미칼 이런 회사는 개인적으로도 뭐 좀 선호하는 회사 괜찮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흑연 관련해서 움직이면 태경 BK가 제일 반응이 좋다. 그러니까 뭐 합성 인조 흑연 역시도 뭐 태경 BK하고 그 외에 뭐 한두 종목이 있기는 있는데 조금 뭐 재무나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거론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 어쨌든 전반적인 상황은 이렇게 돌아간다 이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질문한 거 중에 뭐죠? 그 스펙주. 스펙주는 그죠? 스펙주는 그냥 보험 삼아서 그냥 들고 있어도 된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합병이 되면 기본적으로 한 50% 이런 수익은 잘 준다. 그러니까 그냥 뭐 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런 걸 사두면 웬만한 종목 그죠? 손실도 때로는 만회를 해주는 케이스가 많다. 그런 말씀드렸죠. NH23호. NH23호가 그 합병 그죠? 승인이 났어요. 스펙은 뭐 언제 승인할 줄 모르니까 저도 뭐 저 구석에 처박아두고 그지는 안 보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제 그를 올려주시니까 우와 이거 승인 났구나 하고 받고, 또 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막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하니까 물론 비합병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이니까 정보라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이번에 NH23하고 합병되는 그러니까 메인라인이라는 이 회사인데 표면적으로 딱 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좋다. 또 요즘 대세에 맞는 AI 업종이다. 그래 봤을 때는 아주 좋죠. 물론 요즘은 다 스펙 소멸 방식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합병 비율이 뭐 처음에 정해지면 뭐 그 스펙과 기준으로 보면 1대 0.035 그 정도 비율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약간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신규 상장 예정일은 11월 25일 요 정도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지금 5월인데 11월까지 기다려야 돼? 그건 아니죠. 스펙, 뭐 합병 승인만 되면 스펙으로 계속 또 거래가 되죠. 통상적으로 보면요, 큰 문제만 없으면 뭐 45일 안에 승인이 나는데, 뭐 어떤 얘네들이 어떤 서류를 조작했다든지 속였다든지 뭐 문제가 있으면 또 시간이 더 끌다가 나중에는 이거는 거짓이야. 그래서 합병 자체를 승인 못해. 그러니까 합병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요. NH23은 앞전에는 그죠? 금융회사랑 합병을 시도하려 했다가 그 법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또 취소된 이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시집 갔다가 되돌아온 케이스라서 이제는 다시 또 새로운 어떤 신랑을 만났는데 부디 승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는 괜찮아요. 근데 뭐 매출액은요 한 100억대 그러니까 많지는 않죠. 매출액은 100억대인데 많지는 않은데 영업이익은 한 40억. 뭐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보면 그 IPD라고 해서 진행형 문서 처리 뭐 이쪽 분야에서는 나름 업계 뭐 한 1위 뭐 물론 뭐 한 분야지만 그 정도로 괜찮다. 그 23년 기준으로 보면 뭐 대주주나 어떤 뭐 일종의 기관 성격을 띠고 있는 데가 한 88% 이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직원 스톱 옵션 이래 따지고 하면 상장 이후에도 그래 유통 물량은 없다. 왜냐면요, 이 스펙으로 상장하는 업체의 특징이 뭐냐면 스펙은 뭐죠? 보통 그 한 100억 되죠, 100억. 그러니까 돈이 많지는 않아요. 돈이 필요로 하는 회사는 정상적인 IPO 등록을 통해서 추진을 해요. 근데 그 돈은 그렇게 안 아쉽다. 근데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내 보유 지분을 지금 이 가격에 팔기는 싫다. 남한테 주기는 싫다. 그런 회사들이
그 스펙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지분을 그대로 쥐고 가겠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회사가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할 가치가 있는데 지금은 성장 초입 단계인데 내가 굳이 싼 가격에 내 지분을 팔아야 된다. 나는 그거 못해. IPO로 등록하면 일정 지분을 내놔야 되죠. 유동성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게 싫어 하는 회사들은 스펙 등록을 많이 해요. 왜? 기관한테 내 물량을 줄 필요 없거든요. 내 지분은 내가 그대로 다 쥐고 상장을 할 수 있으니까 스펙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래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NH23은 어쨌거나 요즘 핫한 AI 업체니까 굉장히 좋다. 이래 봐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것들은 그 승인을 받고 스펙으로서 거래 재개되면 보통 3,000원 이상은 다 기회를 주거든요. 웬만하면 3,000원 이상 주는데 요즘 트렌드에 맞는 AI 업체니까 의외로 큰 시세 한 100% 이상의 시세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얘는 느긋하게 들고 가면 되고 또 이후에 다른 스펙도 지겨워도 그냥 이 돈은 없다 생각하고 들고 있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느긋하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그죠? 어떤 공부를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주식을 뒤흔들 만한 요소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금투세 같아요. 금투세. 금투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앞으로 어떤 매매 비중 전략 중에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뽑아둔 게 금투세예요. 금투세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현금 비중을 다시 50%, 60%, 70% 쭉쭉쭉 늘려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 그런데 금투세는 그죠? 이 주식쟁이가 주식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꼭 금투세 이야기하면 정치 싸움으로 번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쪽에서는 거론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는 이제 따로, 그죠? 따로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공개적으로 하면 또 그죠? 악성 댓글 넘쳐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금투세 이 부분은 하반기에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이렇게 짧게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 미국이 중국을 계속 갈구는데 거기에 전기차 또 해당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2차 전지 배터리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싸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계속 또 질문을 해요. 물론요, 제 생각이 100%라고는 믿지도 않아요. 아닐 수도 있고. 그죠? 지금 사서 많이 빠진 거는 인정. 그런데 저는 아직도 비싸다. 그죠?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결과는 모른다. 우리가, 그죠? 전기차, 배터리, 이 부분도요, 미래 영역이죠. 근데 이런 부분도요, 잘 어떤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을 한쪽에만 국한시키면 안 돼요. 왜냐면요, 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정보라는 거, 어디서 얻을까요? 그냥 정권가 돌아다니는 찌라시를 보고 판단하는 게 전부가 아닐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전기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관련된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각자 생각을 막 이야기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대화를 어떤 토론을 했을 때, 저는 대부분이 공감이 안 되는 게, 백데이터가 신빙성이 없어요. 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차트거든요, 차트. 차트상 바닥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런 건 저는 아예 어떤 그런 거를 공감, 비공감, 약간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별로다, 안 좋다.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그거는요,
이 주식시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바이오도 똑같아요. 어떤 영역, 앞으로 또 새롭게 만들어질 테마라는 것도 비슷한 현상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분법, 이런 식으로 많이 가요. 미래 영역은 무조건 전기차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깔아두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전기차가 보급률이 3%인데 97%가 더 남았다. 그게 1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될 줄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전기차가 세상을 지배한다. 보급률은 계속 올라간다. 무조건 성공한다는 단서를 달아두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막 하면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그래 똑똑하냐고. 네가 그래 잘났냐고. 네가 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 이 사람은 무슨 어떤 연구기관에 어떤 뭐 그런 직함도 갖고 있고 이 사람의 어떤 유튜브 구독자가 수백만 명인데 네가 이 사람보다 똑똑해? 항상 그런 식으로 몰아가요. 왜?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내 생각은 이래 이야기하면 공격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다? 내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단서를 깔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제가 아직까지는 사지 말자 하는 이유를 이제 굳이 설명을 한다면요. 일본의 그죠? 도요타 알죠? 도요타 자동차. 일본의 그 도요타 자동차는 잘 아는데 도요타 아키오 회장을 이야기하면 다 모르더라고요. 물론 일본 회사니까 관심 없는 것도 인정은 해요. 근데 어쨌든 그 도요타 자동차,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요타 아키오 회장. 저는 어떤 분야를 공부할 때 제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보들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분야에서 가장 거장들의 생각을 참고를 많이 해요. 어떻는지. 그러면 전기차 이 분야에 대해서 성장성이나 이런 거를 많이 했을 때 세상에서 큰 틀은요. 그 테슬라와 도요타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갔어요. 테슬라는 전기차, 세상은 전기차로 무조건 가.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생각과 아니야. 전기차는 큰 틀의 하나의 선택일 뿐이야. 하고 주장한 게 도요타 아키오 회장. 도요타 아키오 이 회장이 향후 어떤 전기차가 쭉 점유율을 높여가더라도 결국은 그 한계라는 것은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시장을 차지하는 그 맥스치는 점유율 한 30%, 한 요 정도 선이 아닐까? 그래서 자기는 30%를 두고 여러 업체와 치고받고 싸우느니 차라리 우리는 나머지 70%에 주력하겠다. 너네들은 전기차가 100% 된다 생각하는 전제하에서 너네들끼리 싸워라. 나는 전기차는 30% 정도가 맥스다 믿고 나머지 70% 시장을 내가 장악을 하겠다. 그래서 계속 배팅을 쳤어요. 그러니까 회사 주력을 밀고 나간 거죠. 근데 1년, 2년 시간이 흘렀어. 지금 전기차 시장은 더 이상 성장을 안 해요. 근데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요타 자동차가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물론 거기는 하이브리드가 주도했고. 그래서 일단은 도요타 아키오 회장의 판정성, 이렇게 결론은 났어요. 그러면 이 도요타 아키오 회장의 어떤 글들을 쭉 찾아서 읽어보면요. 이분은 그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하이브리드가 주도하고 또 하나는 수소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해요. 수소도 크게 두 가지로 투 트랙으로 나눠놨더라고요. 도요타 자동차가 추진하는 방법은 수소 전기차와 수소 엔진차 두 개로 나눠놨어요. 똑같이 간다. 그러니까 수소 전기차, 수소 엔진차.
하이브리드, 공유시키는 거죠. 그게 이쪽 시장은 없어질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왜 계속 유지가 된다, 없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쭉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런 공감이 간 것 중에 하나가요.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이런 말을 해요. 전 세계에 우리가 지구라는 이 큰 시장, 그러니까 물론 자동차가 다니는 시장이겠죠. 이 지구라는 이 큰 시장에 인구 비율로 나눠봤을 때 아직도 10억 명 정도는 전기가 없는 지역에서 살고 있다. 자가 발전, 전기소, 발전소 이런 게 없는 지역에서 1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그 10억 명은 자동차는 쓴다. 전기는 없다. 그죠? 그렇구나. 많은 우리보다 못 사는 국가들은 전기가 아직도 없는 아니면 아주 부족한 이런 국가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국가들도 자동차는 써요. 기름만 넣으면 되니까. 그죠? 그런 국가에서 전기차가 뭐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갖춘다? 상상할 수도 없죠. 그래서 세상 모든 어떤 지구라는 이 큰 시장을 놓고 보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그 시장은 전체 한 30% 선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힘들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생각보다 확산 안 되죠. 왜? 신규 아파트는 법을 정해놔서 만들어라, 설치해라 하면 되지만 기존 아파트들은, 원래 있던 아파트들은 가뜩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전기차 충전 자리 강제로 만들어야 해서 거기는 비워두고 있어.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못 사는 서민 아파트에 전기차 한 대 있을까 말까인데 잘못된 법이다. 막 충돌이 막 일어나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세상 모든 시장이 전기차를 다 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전제를 깔고 전기차의 성장이라는 걸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본 어떤 관점은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전기차를 이제 테슬라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다른 어떤 나라들의 생각이란 뭐냐?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캐즘 같은 거죠. 전기차 캐즘. 캐즘이라는 거는 뭐죠? 그죠?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게 대중화가 되기 전에 일시적인 수요 둔화. 어떤 신제품이 나오면 처음에 신제품이 나오면 그 신제품을 무조건 쓰고 싶어 하는 이런 호기심이 강한 1차 소비가 끝나고 이후에 2차 소비가 진행이 되기까지 공백. 그죠? 대중화되기 전에 일시적인 수요 둔화 이런 거를 캐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차 캐즘 시대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수요가 약간 둔화가 되고 있지. 결국은 다시 대중화로 간다.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전기차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에 완성차 업체들 다른 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완성차는 안 팔리는데 배터리는 잘 팔린다? 이거는 모순이니까. 그러면요, 비교를 해보는 거죠. 단적으로는 테슬라가 전기차가 비싼 차가 안 팔리니까 저가차를 만들어내죠. 저가차를 만들어내니까 중국의 비야디하고 경쟁을 펼치죠. 저가 경쟁, 일명 치킨 게임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테슬라와 비야디가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2등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어나는 거예요. 루시드, 리비안, 아니면 중국의 리오토, 니오, 엑스펑,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보면 미래가 어느 정도 보인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럼 이런 회사가 아니래도 가까이는 애플. 그죠? 애플이 애플카 프로젝트를 한 10년을 넘게 준비했어요. 근데 얘가 왜 포기했겠어요? 애플카 10년 프로젝트를 포기할 만큼 즉흥적으로 생각했을까요?
그 애플이라는 거대 집단에서 얼마나 많은 연구 집단, 똑똑한 사람들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결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겠다. 애플카 프로젝트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10년 준비한 이 프로젝트를 폐지했을 때 여러 가지 폐지 이유가 있었죠. 거기 보면 충전 인프라가 생각보다 확산되기가 좀 어렵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차는 비싸다. 가격, 부담. 그리고 이후에 배터리가 지속적으로 수명이 짧게 가다 어느 순간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배터리가 차값의 한 30%를 차지한다. 이런 부담이 있다. 그래서 시장이 확산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무엇보다 레인지 앵자이어티. 그죠? 레인지 앵자이어티라는 그런 약간 어려운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지? 전기차를 모는 사람들이, 그죠? 항상 불안한 거죠. 주유소는 아무 때나 다 있는데, 외지에 멀리 가면 항상 배터리 방전에 대한 부담감,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자동차, 전기차 보급률을 급속도로 주저하게 만든다, 떨어뜨린다. 그래서 얘가 레인지 앵자이어티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무엇보다 보면요, 지금 어쨌거나 가장 무서운 건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국가적인 지원 하에 엄청나게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내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연간 자동차가 한 4천만 대 만들어내면 그 전까지 내수로 해봐야 끽 해봐야 한 2천만 대 조금 2,200만 대 요 정도가 팔렸는데 지금은 경기가 나빠지니까 점점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엄청나게 쌓이는 전기차를 어떻게 해요? 유럽이나 다른 국가로 저가로 엄청나게 수출을 그러니까 팔아버려요. 치킨 게임이죠. 들고 있으면 뭐예요? 싼 가격에 막 덤핑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웬만한 항구에는 중국산 전기차가 막 잔뜩 재져 있는 거예요. 미국 차가, 테슬라가 미국에서만 팔아먹는 거 아니죠? 다른 국가에 가서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안 팔리죠. 왜? 중국이 계속 덤핑 하니까. 중국에 하는 행태죠. 태양광 패널도 그랬고, 풍력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중국이 덤핑 때리기 시작하면 이길 대상이 없어요. 가격 경쟁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참 부담이다, 무섭다. 그래서 2차 전지 이 부분은 미래가 밝지 않다. 그래 이런 게 저희의 생각이니까 자꾸 사지 마라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질문 이런 게 대해서는 그죠? 다 답변을 드린 것 같고 금투세는 하반기에 가장 위험한 변수다. 이래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은 또 시장의 그죠? 흐름이죠. 그 테마. 그래 보면 그래도 계속 봐야 되는 거는 결국은요. 그 에너지 관련 그죠? 정책 테마는 안 바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째깍 할수록 이 에너지 관련 최근에도 핫했지만 그래도 계속 봐야 된다. 순환매 이제 안 오른 것들도 계속 찾아서 봐야 된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찾아서 보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것을 끝으로 이번 주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